사실 리믹스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약이다. 제약은 창작자에게 친숙성을 보장할 틀을 제공해주는 한편 조금 다르고 신선한 것을 10, 20, 30% 만드는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마련해 놓는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창작가는 한번 히트하고 마는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창작자에게 그런 틀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다. 이는 실제로 생리학의 결과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두뇌는 특정 패턴에 반응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브는 그러한 생물학적 욕구의 활용 방법을 따지지 않고 그저 지름길만 제공한다. 그 지름길은 성공의 패턴을 탐색하고 탐닉하고 복제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 찾아낸 사상과 견해다. 리믹스, 기존에 있는 것을 살짝 꼬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된 크리에이티브 커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5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디어를 기존의 패턴에 맞게 한 것에 살짝 놓고 그 다음에 기존 패턴과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제 받아들여질 때쯤 기존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을 때쯤 다시 두 번째 아이디어 또 두 번째 아이디어까지가 패턴이 되면 세 번째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투입하는 형태들이 리믹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창의성을 좀 쉽게 연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프랭클린 메소드라고 칭한 방법에는 성공한 창의적 작품의 기본 구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창작자는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입증된 공식이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프랭클린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인 친숙성을 접하게 된다. 청중이나 독자는 이런 친숙성을 금방 알아본다. 이제 창작가는 필요한 친숙성을 유지하면서 그 구조의 꼭대기에서 색다름을 덧붙인다. 원래 전혀 모르는 분을 새로 시작할 때는 이런 카피를 좀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슷하게 활용했던 게 보도자료 낼 때 보도자료는 되게 좀 똑같은 형태였어요. 제가 항상 써왔던 게 기존에 하던 분들 거 보고 했는데 그 보도자료의 패턴 처음에 뭐 이렇게 굿즈라 그러죠. 한 줄 정도 되는 중요 멘트를 하나 써주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뭐 기관 소개도 들어가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한두 가지 핵심 문장을 넣어주는 형태인데 인지하고 활용하진 않았지만 그게 바로 이런 프랭클린 메소드였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앱 서비스나 어떤 컨설팅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멘트들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앱을 소개할 때 기존의 이런 패턴들을 좀 다른 사람이 했던 패턴들을 좀 활용하는 형태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소비와 제약, 이 두 가지 도구는 친숙한 것과 색다른 것이 적절히 혼합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윗스팟을 건드린다. 그러나 이는 히트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이제 가장 핵심 있는 두 가지 먼저 얘기했죠. 소비와 제약.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소비와 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얘기가 진행됩니다. 나는 창의력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4가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스터 티처, 상충하는 협업자, 모던 뮤즈, 유명 프로모터가 그것이다. 이들 각각의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채워진다. 넷 중 다른 셋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없다. 4가지 역할 중 하나만 빠져도 창작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동시에 이들 역할은 한 사람의 창의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를 창의적 공동체라고 부르자.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다 제목만 봐도 요 단어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가 쉬운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연쇄 창업가 케빈 라이언도 역시 틈새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다. 제대로 된 미팅은 내가 대화의 30% 정도만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더 많으면 배우지 못하니까요.
라이언은 덧붙였다. 누구한테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들어야 하죠. 이건 사회생활하면서 충분히 느껴왔고, 흔히 얘기하는 꼰대들은 얘기를 안 듣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발전을 못하죠. 특히 모르겠어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때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그냥 말하도록 놔두는 것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훨씬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앱을 가지고 이제 FGI까지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였나? FGI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용자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께 일하기에 좋은 사람을 상충하는 협업자라고 부른다. 손발이 너무 척척 맞아서 서로에게 전혀 압박감을 주지 않는 사람과는 협업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지만 쉽진 않아 보이죠. 상충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힘든데 상충하는 사람과 시작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하고 있고, 그렇게 저의 생각과 상충하는 부분은 책들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모던 뮤즈로 이들은 애초에 포부를 지속시켜주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평생을 창작에 몰두하다 보면 졸작도 몇 편 나오긴 마련이다. 이럴 때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 기력을 회복하고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낙천적인 시각을 되찾게 되니 결국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빠져나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창의적 커뮤니티 안에 모던 뮤즈가 있으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얻어 애초의 포부를 다잡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저는 그 네 가지 약간 요소 혹은 구성원을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계속 칭찬을 해주고 계속 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저한테 계속 제안을 해준 친구가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물론 유튜브 자체도 지금 꾸준히 올리는 거를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나는 천재라는 말을 들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창의적 공동체의 마지막 중요한 멤버는 유명 프로모터다. 그는 당신과 당신의 작품을 기꺼이 두둔해줄 신뢰도와 권위를 갖춘 사람이다. 세 번째 문구였죠. 처음에 거기서도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창의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나 제품 아이디어를 세상과 연결시켜줄 사람이 프로모터,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즘 산업에서는 그게 많은 부분이 이제 투자사, 벤처 캐피털이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이든 제품의 어떤 다양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제 그것이 성장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마인크래프트의 모장이나 여기서 책에서 얘기됐던 하디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모터의 지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어떤 직접적인 리스판스를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변화한 거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자율신경계처럼 그렇게 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프로모터를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 직접적인 소비자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작 활동에서 타깃으로 삼은 청중을 성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반복 과정을 활용해
성공한 사람들은 창작 행위를 유레카의 순간이나 갑작스러운 계시의 연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작가이든 영화사이든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브로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단계를 밟아 청중의 반응을 귀담아 듣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까지 가게 되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사용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게 맞는 거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절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명의 한정된 의견 혹은 저의 직관에 따르고 있는데, 좀 더 프로그램을 해서 어쨌든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해서 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어설픈 핑계를 대며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거나 노래 가사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심약한 태도로는 잠재된 창의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잠재된 창의성에는 셀 수 없는 시간과 나날, 몇 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신비의 영역이 아니다.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당장 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노래가 흥겨웠기 때문에 좋아했고 가사를 많이 안 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되게 깨달음을 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대는 항상 방 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고 한다. 이제 인터넷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인터넷도 확산이 됐고, 이제는 모바일이 모든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됐고, 내 손 안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죠. 모든 사회적인 현상 혹은 대단한 구루들의 어떤 인사이트, 모든 거를 이제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죠. 제가 지난 40여 년간 되게 실행을 못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창의력, 통찰력, 그런 것들이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좀 빨리 시작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커브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